빰빰빰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빰빰. 네, 안녕하십니까. JC 파크랜드의 박정철 교수입니다. 영상을 이제 많이 편집을 하다 보니까 점차 음악 넣고 자막 넣는 게 귀찮아져서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감성으로 자막도 넣어보고 음향도 넣어보았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입니다. 평균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정말로 학부모님 그리고 교육자분이라면 필독하셔야 되고 사실은 소장까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보시죠, 제가 접어놓은 것들. 웬만하면 저는 책을 읽고 중고시장에 잘 파는 편인데 이 책은 소장입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책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제가 이 책을 좋아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이 역사의 흐름상으로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전면에 내어서 서로 편을 가르기도 하고 또 편을 들기도 하고 하면서 뒤치락 엎치락 하는 그 내용이 너무 재밌어요. 이 사람을 앞으로 내세웠다는 점이 저는 상당히 재미있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교육을 속여왔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해법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수긍이 가는 솔루션이었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북스, 네, 좋은 책들 많이 나오는 출판사죠. 저자분이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신데요. 좀 특별합니다. 중학교 때 ADHD 판정을 받고 고등학교 중퇴예요. 그리고 야간 수업을 들으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버드의 교수가 되셨으니까 상당히 좀 독특한 삶의 경력을 갖고 있고 그걸 통한 삶의 통찰을 이 책에 잘 내어놓고 계십니다. 이 세계 최고의 교육학자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의 교수인 이분이 어떻게 공부의 요령을 터득했는지, 그리고 이 평균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이 교육이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이 아웃라이어 썼던 말콤 글래드웰과 비슷한 어떤 스타일인데요. 먼저 사례를 좀 넣고 거기로부터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아주 재미있는 방법의 나레이션을 쓰고 있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이 미군에서는 비행기가 자꾸 이제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조종석의 규격을 표준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상 최초로 4,000명의 조종사들의 모든 신체 사이즈를 재요. 140가지 항목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잰 거죠. 그래서 평균치를 내고 거기에 맞게 의자를 만들려고 합니다만 23살의 과학자 길버트 데니얼스,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 길버트 데니얼스라는 이 사람이 과연 이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4,000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데이터를 통해서 그 안에서 과연 그 평균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러니까 뭐 키 173.5에 체중 70이 평균이었다라고 하면 과연 그 키에 그 체중을 가진 평균인은 몇 명일까 찾았는데 놀랍게도 빵명입니다. 빵명. 4,000명 중에서 10개 항목의 평균치에 실제 해당하는 실제 인물은 빵명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평균적인 체열을 사람에게 제공한다고 했는데 결국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맞지 않는 조종석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클리블랜드에서 이 노르마라고 하는 조각상을 만들었죠. 누구냐?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인 로버트 디킨슨 박사님이랑 조각가 아브람 벨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15,000명의 젊은 성인 여성들의 신체 치수 자료를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 조각상을 통해서 노르마 열풍이 생기게 되죠. 이 열풍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대회를 컨테스트를 합니다. 이 노르마의 몸매에 잘 맞는 사람을 찾자라고 하는데 앞에 나왔던 이야기랑 똑같이 맞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단 한 명도. 그래서 이게 평균에 맞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평균을 믿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 여성들이 몸이 다 이제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 평균을 못 맞추고 있는 거다라는 엉뚱한 결론을 내리게 돼요. 참 이게 아직까지 요 1900년대 초반에는 사람들의 사고가 아주 복잡하게 발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절차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평균과 그리고 또 Science of Individual이라고 하는 개개인학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갈래로 갈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이 저자는 세 가지 원칙, 들쭉날쭉의 원칙, 맥락의 원칙, 경로의 원칙,
요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게 되는데 상당히 합리적으로 그리고 수긍이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원칙을 잘 이해하신다면은 세상을 바라보는데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케틀레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필기를 좀 해볼까요? 네. 케틀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평균이라고 하는 거의 개념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죠. 케틀레는 원래는 과학자였어요. 천문대를 만들고자 하는 천문대의 과학대장이 되는 천문대장이 되고 싶은 욕심을 갖고 있었는데 재밌게도 전쟁 때문에 천문대가 이제 점령을 당해가지고 천문대장이 못 되는 상황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우리 사회에도 이런 일들은 종종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포기를 하진 않았어요. 이러한 별을 관찰했던 그 과학적인 학습 방법론을 사회과학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나름의 어떤 방법을 찾아낸 거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당시 천문학자들이 사용을 했던 평균법, Method of Average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사회학을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스코틀랜드에 병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몸의 신체 사이즈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평균을 내게 되면 가장 이상적인 병사의 치수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검투사상이라는 비유도 제시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조각가들이 어떤 조각이 있는데 그거를 1000개의 작품을 모사를 만들어요. 그러면 하다 보면 조금씩 오류가 나겠죠. 하지만 그 1000개의 조각상을 모아서 평균을 내면은 원래 조각품으로 오리지널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이 평균의 정당화를 얘기하는 검투사상 이야기를 들면서 평균이야말로 인간의 원형이다. 가장 보편적인 원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약간의 문제가 좀 생겼던 게 이분은 너무나 이 평균에 대해서 집착한 나머지 평균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디얼, 이상이고 이 평균치로부터 벗어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오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평균이야말로 신이 만들어준 정확한 이상적인 값이고 이 값에서 벗어난 것들은 오류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평균값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이게 케틀러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 케틀러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을 나이팅게일도 받았고요. 칼 마르크스, 존 스노우라고 하는 콜레라의 역학을 발견한 내과 의사, 많은 사람들이 케틀러가 이야기한 평균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케틀러에게 폭 빠졌던 한 명의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 요만큼은 케틀러라고 했을 때 케틀러에 폭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프랜시스 골턴이라고만 쓸게요. 골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케틀러를 아주 신봉을 했고 나중엔 좀 비난했습니다만 어쨌건 케틀러랑 비슷한 궤적을 갖고 있었던 분이죠. 골턴. 이분은 평균을 가지고 오류로 본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분류, 즉 우열화를 하는데 앞장을 서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이 스탠더다이즈드 된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의 능력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을 최저층으로부터 최고 우월층 해서 14단계로 사람을 분류합니다. 평균 값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평균을 기준으로 얼마나 높은지를 규정을 해가지고 그 단계를 끊어서 사람을 14단계로 나누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안 되죠. 하지만 이 사람은 그 내용을 아주 신봉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명이 이제 비슷했었고요. 이제 케틀레가 또 역시 영향을 줍니다. 골턴도 영향을 줬고요. 누구냐 하면은 바로 프레드릭 윈슬로 테일러라고 한 사람입니다. 테일러리즘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은 약간 좀 재밌는 사람이에요. 지금의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까요? 자, 당시로서는 아주 좋은 집안에서 자랐고 필립스 엑스터 아카데미에 들어가서 이제 하버드 대학으로 들어갈 걸로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공장에 취직을 해요. 나름대로 하버드를 중퇴하고 페이스북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든 이 마크 저커버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테일러가 봤던 미래에는 엄청나게 지금 공장도 많아지고 산업이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단계였어요. 이때 이 공장의 시스템을 잘 구축한다면은
사회를 발전시키고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계점이 있다. 바로 무엇이냐? 비효율. 이 공장이 돌아가고 사회가 돌아가는 이 시스템에서 비효율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것을 해결한다면은 괜찮을 것이고, 그 해결책을 인간이 최우선이었다면 앞으로는 시스템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시스템을 강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즉, 이 사람이 많이 강조했던 것은 평균을 만들어줌으로써 이것을 표준화시키는 방법이었는데요. 심지어 어떤 것까지 표준화시켰냐면은 이 근로자들이 막 삽으로 석탄을 퍼서 막 옮겼어요. 그때 한 번에 퍼 넣을 최적의 석탄량을 약 9.5kg으로 정했고요. 요거를 평균치로 정해서 삽까지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삽의 규정에 맞게 퍼야 돼요. 그것보다 덜 퍼도 안 되고 더 퍼도 안 돼요. 이 표준을 어기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사람이야말로 실패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자기의 독창적인 재능에 탐닉하는 순간 실패하는 겁니다. 따라서 절대로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하지 말고 자신이 만드는 그 시스템을 따르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관리자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거의 인류 역사상 최초로 도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 명의 관리자가 수백 명의 노동자를 관리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는 한 강연에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해요. 우리의 조직에서는 인간의 창의력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창의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시키는 대로 명령에 순종하고 시키면 바로바로 행동에 옮기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1911년도 과학적 관리의 법칙이라는 책을 내고 이후 테일러리즘이 전 세계의 산업계에 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테일러주의가 학교 현장에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1900년도 초창기 미국의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인구의 수가 6%밖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교육을 못 받고 사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노동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효율이 떨어져요. 테일러가 가장 싫어했던 거죠. 비효율성.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특출한 재능을 막 길러주고 막 꿈을 키워주고 하는 게 아니라 평균적인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 왜? 노동을 잘할 수 있는 노동자를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아주 명백한 목표를 가진 이 평균적인 노동자로서 키우기 시작을 합니다. 게리 플랜이라는 거를 채택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플랜에 따라서 공장의 종을 흉내낸 학교 종이 도입이 됐다고도 하죠. 상당히 좀 소름 돋는 얘기입니다. 자, 1교시가 끝났어요. 띵동 댕동. 왜 1교시가 끝나면 종을 쳐야 될까요? 아직 공부를 더 못했으면 더 이어서 진행하고 다음 시간을 좀 짧게 해도 되는데, 그쵸? 생각해보면 좀 웃긴 거예요. 커리큘럼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고정 불변적인 이 커리큘럼이 표준화되어 있고 최고의 커리큘럼이 이걸 따르세요라고 하는 커리큘럼 기획자들이 만든 커리큘럼을 교장, 교육감, 교무부, 교육감들이 만들어서 그거를 따르게 만든 거죠. 자, 이 테일러의 이러한 무시무시한 테일러리즘에 이어서 골턴과 약간 비슷한 생각을 했던 또 한 명의 교육자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하면은 에드워드 손다이크죠. 손다이크. 네. 자, 이 사람은 골턴은 우열화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손다이크는 우열화가 아니라 우등생이랑 열등생을 나눴어요. 얘는 능력이 좋아요. 우등생.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자원을 얘한테 투자하는 게 최고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열등생, 얘한테 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얘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서 노동자로 키우면 되지. 그래서 이 손다이크는 좀 냉정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우등생에게 집중을 하고 그리고 열등생은 기본적인 교육만 시키는 식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죠. 모든 열등생을 가르쳐서 우등생으로 만드는 거에 사실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분류한 겁니다. 우등생이냐 열등생이냐. 뭘로? 바로 Standardized Test, 표준화 시험을 통해 가지고 스펠링, 계산, 이해력, 그리기, 읽기 요거를 잘해서 우리 지금도 하고 있는 피사의 그런 분류 체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느 나라가 공부를 잘하고 있고 어느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어느 학생이 공부를 못하는지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쉽죠? 네, 이 손다이크의 발상들이 지금도 우리에게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고에서 아직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쉽게도. 하지만 이 책에서는 이러한 평균에 드디어 종말이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는 발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 가지 법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법칙은 들쭉날쭉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이랑 이 사람 누가 더 덩치가 큰가요? 이 사람 배가 엄청 나왔어요. 팔뚝 엄청 굵어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은 키가 더 커요. 물론 호리호리합니다만 키가 더 커요. 덩치라고 하는 건 뭔가요? 들쭉날쭉한 거예요. 키는 이 사람이 작고 배는 이 사람이 더 큽니다. 엉덩이는 이 사람이 더 크고요. 하지만 다리는 이 사람이 더 길어요. 이러한 들쭉날쭉한 기준들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전에 농구팀을 짜면서 농구팀을 짜서 이기려면 슛을 잘 넣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죠. 그래서 실제로 닉스 감독을 맡았던 아이제이아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은 슛을 잘 쏘는 사람들의 선수로 팀을 짭니다. 그래가지고 야, 우리 팀이 슛을 잘 넣으니까 이기겠구나라고 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졌어요. 왜? 농구라고 하는 거는 다차원적이래요. 최소 5가지. 득점, 리바운드 잘해야 됩니다. 공 잘 가로채 인터셉트 잘해야 되고요. 어시스트 잘해야 되고 블로킹 잘해야 돼요. 이 5가지가 서로 연관성이 없습니다. 득점을 잘하는 친구는 블로킹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리바운드 잘하는 친구들이 어시스트를 잘 못합니다. 서로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 이 5가지 차원들이 조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5개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팀을 짜는 것이 사실은 승률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점수만 잘 내는 친구를 모아놓으면 당연히 팀은 승리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들쭉날쭉의 원칙이고요. 두 번째, 들쭉날쭉의 원칙에 이어지는 것은 맥락의 원칙입니다. 이 워싱턴 대학교 교수 유이치 쇼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에서 나왔는데 얘는 좀 공격적이야, 얘는 너무 내성적이야 라고 하는 평가들, 과연 그런가 봤더니 환경이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즉 맥락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둘 다 이 아이들의 공격성 점수는 0.8이 나왔어요. 근데 이 친구는 보니까 엄마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격성이 없어요. 근데 다른 또래 남자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공격적입니다. 여자아이에 대해서도 공격적이에요. 반면에 이 친구는 부모에게 그렇게 공격적이에요. 하지만 친구들에게는 아주 순한 양입니다. 그렇다면 둘 다 0.8이면은 이 아이들은 모두 똑같이 공격적일까요? 아니에요. 환경, 누구랑 있느냐, 누구와 친구를 하고 있느냐, 어떤 부모와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는 공격적일 수도 있고 아주 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맥락의 법칙이죠. 마시멜로 연구를 예로 들고 있는데 저도 이건 정말 공감해요. 마시멜로를 주고 하나를 준 다음에 너 이거 바로 먹으면은 끝인데 15분 기다리면 이거 하나 더 줄게. 그럼 2개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이 월터 미셸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요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근데 몇 년 뒤에 추적 조사를 했더니 거기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마시멜로 연구에서 잘 참았던 친구들이 더 성공을 했던 거죠. 야, 이 참을성이야말로 성공의 지름길이구나라는 해석이 가능했는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마시멜로를 먹고 싶어하는 친구는 먹었을 거고 엄마가 단 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내지는 단 거만 먹으면 머리 아픈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단 거 너무 싫어해요. 그럼 분명히 참았을 거거든요. 이러한 맥락과 환경이 있는데 마시멜로만 주고 먹었네 안 먹었네로 성공을 볼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의 생각이었는데 실제로 이 쇼다 교수도 비슷한 생각을 했대요. 당시에 노숙자 쉼터에서 있었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실험을 했는데 이 아이들은 평소에 먹을 거 갖고 있을 때 바로 안 먹으면 뺏겨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먹었을 그런 환경에 있을 겁니다. 환경을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신뢰할 만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마시멜로 두고 기다리는 거예요. 15분 뒤에 진짜 준다는 걸 믿었다는 거죠. 이러한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사람을 평가하고 자신을 평가한다는 것. 글쎄요. 이것도
맞지는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경로의 원칙이에요. 삐뚤빼뚤, 들쑥날쑥 이러한 여러 가지의 포텐셜들, 능력들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맥락상에서 평가하는 것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경로의 원칙이에요. 무엇이냐?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들을 봤는데 무려 25가지 다양한 경로로 성장을 하고 모두가 다 성공적으로 걷는 임무를 수행을 했다라고 해요. 대부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표준적인 경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훌륭한 경제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학을 잘해야 되고 수학을 잘해서 경제학과를 들어가고 석박사를 한 다음에 경제학자가 돼야 된다는 이러한 표준 경로가 있을 거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손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더 빠른 것이 더 똑똑하다. 즉 이러한 우등생에게 더 밀어주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더 빨리 배우는 사람이 기억력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성적을 평가하고 우열을 평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벤저민 블룸의 연구에서 이미 밝혀져 있지만 학생들에게 이 시험 문제를 주고 약간의 시간의 차이를 준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고정된 속도로 수업을 해가지고 시험을 봤고요. 어떤 친구들은 자율적인 속도를 가지고 약간 어려우면은 조금 더 천천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빨리 나가면 또 좀 그만큼 짧게 하고 이랬더니 고정 속도로 했던 수업에서는 우리가 지금 보는 교실의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 교실의 한 20%만 수업을 이해하고 나머지는 에라 모르겠다 그런 거죠. 하지만 자율 속도형 학생들은 90% 이상의 학생들이 이 수업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걸 소위 마스터리 러닝이라고 해서 칸 아카데미에서 이걸 진행을 하고 있죠. 일반적인 교실에서는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도와주는 환경에서 학생과 AI가 붙어가지고 이 학생이 이 개념을 이해할 때까지 두 자릿수의 덧셈을 이해할 때까지 세 자릿수를 안 넘어가고 계속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으로 그 분야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터득할 때까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저는 이제 치과 의사인데 재미있는 치과 예가 들어서 더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치과 학생이 충치 치료를 잘만 하면 굳이 뭐 1년에 배웠는지 2년에 배웠는지 그 시간이 무슨 상관이냐. 또 운전면허증, 면허가 있으면 됐지. 그걸 따는 게 어려운 거지. 몇 년 만에 걸려서 몇 번 만에 시험을 통해서 땄는지 뭐가 중요하냐. 그러한 이야기를 들고 있습니다. 또한 유명한 과학자들의 성공 경로를 보았던 빈켄부르크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7개의 패턴이 있는데 이 빈켄부르크 박사가 이 춤을 좋아했나 봐요. 7개의 춤으로 설명을 합니다. 퀵스텝, 폭스트롯은 이 전형적인 성공의 경력을 쌓는 쭉 올라가는 직선형이고요. 비엔나 왈츠랑 자이브 같은 경우는 느리게 꾸준히 올라가는 경우였습니다. 슬로우 왈츠는 박사학위 취득 후에 계속 연구원만 하면서 잘 못 벗어나는 경우고요. 이 탱고라고 하는 사람이 재밌는데 탱고 7가지 경로 중에 가장 복잡합니다. 과학계를 들락날락 직업을 선택을 했다가 교사가 됐다가 다시 연구원이 됐다가 중간에 실업기간도 갖는 하지만 이 모두들 7가지 패턴 모두들 과학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이뤘다고 해요. 그러니까 표준화된 커리어는 없다는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치과대학에 있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의사긴 하지만 저는 전공은 생화학이에요. 중간에 마술도 했었고요. 벤처도 했었습니다. 책도 썼고 정말 다양한 일들을 했고 지금은 현재 구글 이노베이터로서 교육의 혁신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도 하고 있어요. 고정된 커리어는 없다는 거죠. 코스트코에 있었던 이 알바레즈 피터즈라고 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회계 감사 직원으로 코스트코에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고객 응대를 하다가 전자제품 구매자가 되었고 주류 구매자가 되었고 마침내 와인 맥주를 포함한 주류 구매를 총괄함으로써 디켄터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진 와인 업계 4위로 등극을 해요. 원래 전공은 회계 감사인데 이러한 복잡한 커리어가 이제는 별로 놀라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관적인 직선적인 커리어를 굳이 아이들에게 강요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기존의 수업에서는 교실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이 하되 그걸 더 뛰어나게 잘하도록 강요, 채찍질만 하고 있었죠. 똑같은 문제를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서 그걸 더 잘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학생들이 개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과 재능을
발현시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억누르고 감추는데 급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앞으로 이 책에서 그래서 결론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들쑥날쑥의 법칙, 맥락의 법칙, 경로의 법칙, 이러한 원칙 세 가지를 고려하면서 학생들과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다양한 개개인의 맞춤화된 기회를 주자. 맞춤이 기회를 만든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킬러 C라고 하는 조종사의 이야기를 넣었는데 이거 재밌습니다. 아직 책을 안 보신 분이라면 요거는 제가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지고 올 수 있고 좋은 기회가 되는지에 대한 마지막 결론으로 어울리는 사례였다고 생각을 해요. 자, 숨겨진 재능을 찾는 교육의 혁명, 평균을 없앰으로써 가능할 것이라 라고 토드 로즈 교수님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번 저희 교실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내 유일의 구글 이노베이터 JC 파크랜드 박정철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